네, 생명존중 오늘 2주차죠.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교시에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같이 해봤고, 바로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루카 또는 코아세르베이트라고도 이제 초기에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루카라고 하는 원시 생명체로 지금 모든 생명체의 공통 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루카, 가장 원시적인 그런 공통 조상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가 태어나기 위한 조건들이 어떠한 조건이었었느냐에 대한 것들 갖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디락스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디락스는 사실은 제가 저거를 이제 살펴보니까는요, 골드 플러스 락의 합성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요. 저거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동화. 그 동화책 제목이 뭐냐면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예요. 근데 그 골디락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골드, 금이라는 뜻이죠. 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묶다예요. 즉 금발머리를 묶은 소녀가 나오는데 그 소녀의 이름이 골디락스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골디락스라고 하는 것이 그 소설로부터 이제 인용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골디락스라고 하는 것은 밑에 쓰인 것처럼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출현하거나 생존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환경이나 또는 영역, 이런 것들을 골디락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요거는 이제 폭넓게 천문학 같은 데서는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그러한 영역이나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경제학 용어로도 골디락스 이런 것들이 쓰인다고 해요. 예. 그런데 바로 그런 이제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라고 하는 동화에서 유래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러한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나기 위한 그런 조건들, 어떠한 조건이었느냐. 암석의 행성들이 지구에 충돌하고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어떤 그 생명체가 만들어지기에 적절한, 필요한 그러한 이제 물질들이 지구에 도입됐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지구 내부에서도 이런 자연적으로 합성이 되면서 어떤 아주 그런 이제 기초적인 그런 것들이 유기 합성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살펴봤어요. 그리고 적당한 에너지원들, 지구하고 태양의 거리가 적절하게 존재를 했고, 또 어떤 지구 환경이 계속 변화하면서 화산 폭발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원들이 공급이 됐을 테고, 또 지구상에는 이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생명체의 기원이 되는 골디락스였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골디락스의 조건은 우리가 지금 현재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의 골디락스 조건들이 바로 1980년에 미국 워싱턴 대학의 존 버러스 교수팀이 이렇게 초기의 지구 환경하고 비슷한 그런 데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깊은 바다, 심해의 화산 분출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온도도 높고 또 외부로부터의 영향도 덜 받으면서도 영양분들은 존재하고 이러한 곳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탐사를 하게 됩니다. 심해 열수 분출구를 갖다 탐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도 잠깐 우리 루카라고 하는 영상을 보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했었잖아요. 나왔었잖아요. 이러한 그 심해의 화산이 분출이 되면서, 열수가 분출이 되면서 이루어지는데 온도가 대략 한 120도 이상 그런 정도 온도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박테리아들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최근의 예죠. 1980년대. 그래서 1983년도에 이 바러스 교수팀이 심해 열수 분출구 주변에 생명이 처음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 논문에다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골디락스 조건으로, 왜 그러냐면 이 심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행성들이, 운석들이 지구에 충돌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 지구하고 비슷한 그런 환경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심해 열수 분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에서 이제 드디어 고세균들, 단세포 형태를 갖춘 고세균들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세균의 이제 가능성들, 이런 것들은 태고 때부터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극한 환경에서 살았을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시 지구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났었던 운석의 충돌이라든가 이러한 과정에서 생명체들이 멸종을 하고 또 다시 또 탄생을 하고 이런 변화를 갖다 계속 겪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대기 변화의 영향을 이제 덜 받는 그런 조건들이 점점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생명체들이, 고세균이라고 하는 생명체들도 만들어지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러한 골디락스 라고 하는 조건에서 생명체들이 진짜 존재를 했었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지금 현재도 극한의 환경에서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마치 원시 지구에서 탄생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극한 환경들이 우리 지구상에 지금도 존재를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주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환경들, 어디죠? 화산지대, 또 아니면 온천이면서도 굉장히 그 온천수가 바로 유출이 되는 이런 곳, 이런 데서도 지금 균들이, 세균들이 존재를 합니다. 또 메탄 생성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한 환경에서도, 여러분들 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요, 그 상암 운동장의 건너편에 이 하늘공원이라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쓰레기로 만들어진 산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는 아주 저 맨 밑에 거기에서 메탄균들이 활발하게 작용을 하면서 메탄가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극한 환경에서도 메탄 생성균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산지대라든가 온천지대, 그리고 굉장히 높은 산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호수들도 지금 존재해요. 우리 지구상에. 그러한 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는 서식하는 고세균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아주 소금의 염도가 굉장히 높은 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염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정도로. 근데 그거보다도 더 높은 그런 염도를 갖다 가진 그런 조건에서도 세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한의 환경에서도 존재하는 그런 세균들이 있다는 점에서 비춰본다면 극한 환경에서도 어떤 생명체가 만들어지기에 적합한 그러한 환경들, 즉 골디락스가 형성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바로 그렇다면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만들어졌었던 초기의 생명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예.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최초의 생명체의 모습인데요. 요거는 실제 화석이에요. 요게 가장 오래된 생물 화석으로 호주의 해안가에 있는 바로 이제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암석에서 발견된 그런 원시 세포들이에요. 오늘날의 남세균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대략 요거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한 35억 년 정도 된대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카라고 하는 것이 35억 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2018년에 영국의 학자가 초기에 지구가 탄생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루카가 생성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맞겠죠. 이게 초기 생명체가 35억 년 정도 나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초기에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졌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원시 지구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 핵산, 지질과 같은 무기물로부터 저러한 유기화합물들이 이제 화학적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산소가 없으면서도 유기물이 풍부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남세균하고 비슷한 이런 생명체들이 이제 출현했을 텐데, 이때는 산소가 거의 없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혐기성인 상태에서 어떤 물질을 갖다 분해해가면서 그러면서 살았을 거기 때문에 혐기성 종속 영양 생물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점점 진화하면서 원핵 생물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점점 증가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가 등장을 하겠어요?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태양광을 갖다 이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독립 영양 생물들이 만들어지겠죠. 예.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즉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이제는 이용을 하고, 우리가 광합성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갖다 통해서 우리가 독립 영양 생물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출현한 광합성 세균이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출현이 되고, 아까 화석으로 나타났었던 남세균이라고 하는 호주의 바닷가에서 이제 발견된 그런 화석들과 같은 형태들이 이제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얘네들은 이제 광합성을 갖다 이제 보통 이제 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볼 수 있을 텐데, 초기의 광합성 세균들 이런 것들은 대기 중에 수소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합성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초기에는 산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기 첫 번째 식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산화탄소와 수소의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당이죠, 당, 포도당, 저런 것들을 생성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진화를 해가면서 이제 광합성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황화수소를 갖다 이용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다시 마찬가지로 포도당을 갖다 이제 만들었을 테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녹색 식물들이 드디어 이제 독립 영양 생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녹색 식물들은 이산화탄소 같이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태양 에너지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저렇게 포도당과 그리고 산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녹색 식물들의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립 영양 생물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구상에 이제 산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들이 광합성 생물들을 통해 가지고 산소가 40억 년 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이 점점 한 20억 년, 30억 년 이후에 점점 조금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억 년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이용을 하니까 이산화탄소는 점점 농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 남세균의 번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이제 광합성 생물들이 번식하면서 감소가 되고 산소 농도는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바닷물의 유기물 농도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거치게 되는 거죠.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작용들이,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는 거죠. 바다에서는 철광층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저것들이 이제 철 성분이라는 것들이 이제 또 생명체를 갖다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생물계에서는 호기성 생물들,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들이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기에서는 오존층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자외선도 차단을 하면서, 자외선이 차단이 되니까, 자외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생명체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외선들이 오존층에 의해서 차단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생명체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 생물로 진화를 촉진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드디어 뭐가 진핵세포로 이제 그 진화를 이제 거듭하게 되는데, 진핵세포는 핵막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진핵세포가 처음부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원핵세포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핵세포의 이제 대장균. 예. 원핵세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핵세포는 진짜 핵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는 대장균으로부터 그 다음에 진짜 핵을 가지고 있는 이제 효모로 이렇게 점점 이제 진화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바로 호기성 세균들 또 이런 것들이 숙주 기생을 갖다 통해서 동물의 세포, 미토콘드리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 핵을 가진 원핵 세포로부터 원형질 막을 갖다가 만들게 되고 소포체도 만들면서 핵막이 형성이 되면서 진짜 핵으로 성장이 됐으니까 이제 진핵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진핵 세포, 저렇게 핵막이 형성이 된 진핵 세포를 가진 생명체들이 이렇게 식물로 또는 동물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생물계의 변화가 이러한 과정들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산소가 없는 유기물들만 존재를 했을 때는 원핵 생물들이 번성을 했다가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고 호흡작용에 의해서 또 유기물들이 점점 이제 감소를 하는 거죠. 왜? 저렇게 유기물들은 많은데 원핵 생물들은 저런 것들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러다가 이 바로 이러한 조건들 이산화탄소를 갖다 이용하는 이제는 독립영양생물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산소를 갖다가 내뿜게 되고 산소가 증가하고 유기물이 증가하면서 거기에서 더 이제 진화를 하면서 호기성 생물 이런 것들이 다시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원핵 생물에서 드디어 진핵 생물까지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바로 현기성 생물에서 원핵 생물을 가진 즉 원시의 핵을 가진 그런 이제 세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크기는 1에서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를 갖다가 크기를 이루고 있고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고요. 다양한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에 이제 대표적인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균인 거예요. 세균. 저기도 괄호 안에 이제 집어넣어놨지만 바로 이러한 세균들이 이제 출현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원핵 생물들의 특징, 이러한 세균들의 특징은 보통은 단세포예요. 대부분. 그리고 크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에서 10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번식하게 되는 것은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혹은 이제 이것이 이제 고세균으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박테리아들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세균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원핵 생물들이고요. 뭐 호염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원핵 생물에서 진화를 하면서 진핵 생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핵을 이제 진짜로 가지고 있는. 예, 진핵 생물의 특징은 핵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DNA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다 과학 시간 이럴 때 이제 배웠었던 것들이죠. 이렇게 지구의 생명체가 점점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가 좀 더 복잡해지고 리보솜이라든가 또는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이제 진핵 세포들의 진핵 생물들의 특징은 단세포, 군체, 다세포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갖다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크기는 10에서 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가 가장 작은 그런 크기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원생 생물 그리고 식물, 동물 그리고 이제 미생물로서 이제 균류. 예, 균류라는 것은 이제 곰팡이나 효모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이 여기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가장 단세포는 아메바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크기는 크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균류인 버섯 또는 곰팡이 이런 것들이 진핵생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핵생물의 특징은 단세포로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아메바나 집신벌레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이제 균류에 들어가는 효모 이런 것들은 단세포예요. 단세포 생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에 한계가 있죠. 예.
그런데 반해서 이제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분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세포는 대부분 식물이라든가 또는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가 조직으로, 또 조직이 조직계로, 그리고 기관을 갖다 이루고 개체로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동물의 경우에는 세포보다 더 큰 조직을 가지고 있고, 조직보다 더 큰 기관을 가지고 있고, 기관보다 더 큰 기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개체로서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식물과 동물들이 계층적인 그런 어떤 복잡한 구조를,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1교시에 복잡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원핵 생물, 또 진핵 생물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 이제는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럼 현재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곤충이라고 합니다. 예. 곤충의 종이 75만 천종? 뭐 그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기타 동물도 숫자가 굉장히 많죠. 양도 많고. 바이러스가 한 1000 정도. 박테리아 한 4800종. 예. 균류, 조류, 원생동물, 고등식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발견된 생물종 같은 경우는 170만에서 180만 정도. 그런 정도 된대요. 지구상에. 이 중에도 아직 발견 안 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추정되는 생물종이 현재 발견된 것이 저 정도니까 한 1000만 종에서 한 1억 종 정도 되지 않겠느냐, 지구상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포가 지역별로 고르지는 않고요.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런 생물종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이제 생물종들은 진화를 갖다 이제 거듭해서, 그래서 저렇게 이제 현재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진화는 환경 변화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그런 것들이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많은 자손을 갖다가 이제 남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 선택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공통 조상으로부터 다양한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이제 논리인 것이죠. 예, 이렇게 진화가 이제 거듭돼 온 것이고요. 바로 자연 선택 과정을 거치면서 생물이 진화한 아주 간단한 사례를 갖다 본다면은, 이게 뭐냐면은 초파리예요, 초파리인데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실험실 환경에서 자라는 그런 이제 파리 집단이고요. 요거 하나는 또 뭐냐면은 고농도의 알코올에서 자라는 파리 집단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일반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57세대까지. 우리 초파리 같은 경우만 해도 이틀에 한 번씩 새끼를 치잖아요. 그렇죠? 이틀 내지 3일 정도. 곤충들이 굉장히 그 세대가 주기가 빠르거든요. 실험을 했더니 정상적인 실험실 환경에서 57세대까지 번식을 시켰는데 알코올 분해 속도가 똑같아. 거의 차이가 없어. 그런데 반해서 고농도 환경에서 번식을 시켜봤더니 처음에는 알코올 분해 속도가 10% 정도밖에 안 되더니 57세대를 갖다 딱 지난 그런 상태에서 고농도 환경에서 자라는 그런 알코올 환경에서 자라는 초파리를 분석을 해봤더니 57세대 후에는 거의 한 90% 이상 그런 정도로 알코올을 분해를 하더라. 이렇게 가혹한 환경에서도 선택적으로 살아남으면서 진화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례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이제 진화를 하면서 우리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잠깐 보여준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생물로 이제 진화를 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을 갖다가 분류를 해 놓은 것을 생물 개통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핵 생물, 즉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남세균과 같은 요 원핵 세균의 형태를 갖다 이루는
그런 이제 생물군이 존재하는가 하면 또 같은 원핵세균 중에서도 황세균이라든가 극호열균이라든가 와 같은 고세균의 형태를 갖다가 이루는 또 한 가지 이런 갈래를 갖다 이루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원핵생물군에서 더 진화하면서 진핵생물군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원생동물, 진핵생물이지만 원생동물이 초기에 이제 나타나고, 식물들이, 그리고 동물들이, 그리고 균류들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진핵생물로서 결국은 원생생물과 동물, 또 식물, 그리고 균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계통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지구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러한 과정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여기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지구의 탄생이 45억 년 정도, 그렇죠? 전에 지구가 탄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최근의 설에 의하면 탄생하고 얼마 안 돼서 공통조상이 이제 태어났다고 하는데, 뭐 많이 양보하더라도 그 탄생을 하고 한 5억 년 이후에 이제 저렇게 단세포 생물들, 초기 생명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갖다 쭉 거치면서 소위 선캄브리아기라고 하는, 선캄브리아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대. 저기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있죠. 시생대, 원생대. 38억 년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5억 5천만 년 전에까지의 시기를 갖다가 이제 선캄브리아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요 선캄브리아기를 갖다가 통해서 해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면동물, 해파리 이런 것들이 대략 한 5억 4천만 년 전까지 이제 조금씩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대기인 캄브리아기, 모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른기를 거치면서 삼엽충이라든가 또는 어류라든가, 그렇죠? 육상식물, 잠자리, 양치식물, 그리고 양서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중생대를 갖다 거치면서 드디어 이제 양서류들이 다 이제 무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시조새라든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를 거치면서 시조새, 뭐 공룡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것이 바로 중생대인 거죠. 그러면서 신생대에 들어와서 매머드라고 하는, 맘모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인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요것이 이제 신생대 3기, 4기. 6,500만 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또는 길게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만 년 전 이런 그 과정을 갖다 거치면서 현생 인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대멸종기가 몇 번 있었어요. 와, 지구의 나이 45억 년을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2시간 내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45억 년으로부터 지금 현생에 이르기까지 대멸종기가 있었습니다.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종에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생명체가 이제 겨우 나타났나 했는데 그 생명체가 나타나고도 한 번에 멸종을 하는, 어느 정도가 생물종의 한 75% 이상이 사라지는 그런 시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대략 한 5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 대멸종의 시기가 빙하기라든가 기후변화의 요인에 의해서, 또는 화산활동이라든가, 또는 운석의 충돌이라든가, 또는 초대륙이 형성이 되면서 대륙붕이 감소를 한다든가, 해수면의 변화가 일어났다든가, 이러한 급격한 생태계 변화 또는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저기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고생대 이전에 한 번 있었고요. 고생대에 2번의 대멸종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또 한 번 있었고요. 예. 중생대 말에서 신생대로 넘어오는 이 시기에 또 한 번 이렇게 대멸종의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5번. 여기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예. 오르도비스기, 그리고 데본기,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말기. 이렇게 대략 한 5번 정도가 대멸종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백악기 말기에 이제 뭐 운석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룡이 멸종했다라든가 이런 얘기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대 6번째 대멸종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원인이 뭐냐? 인류에 의한 환경 파괴. 이것이 6번째 대멸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이 그 대멸종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 파괴, 환경 변화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예, 우리 인간이 결코 멸망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환경 파괴를 이제 멈추고, 예, 그리고 이런 지구의 환경과 공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생물종들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이 지구에서 살아야 할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서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또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 즉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마치겠습니다.